오늘은 조선 왕조 500년 역사 속에서도 가장 비극적이고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남아있는 한 왕세자의 죽음, 바로 소현세자의 이야기를 파려합니다. 과연 그는 조선의 미래를 이끌 영명한 군주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거대한 음모 속에서 희생된 비운의 왕자였을까요? 지금부터 그 미스터리의 심연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때는 17세기, 조선은 경랑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북방에서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청나라의 위협에 시달려야 했죠. 1623년 인조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인조는 파벌 다툼과 외세의 압력 속에서 불안한 왕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한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소현세자입니다. 1636년 조선의 운명을 뒤흔든 병자호란이 발발합니다.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치욕적인 항복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이 됩니다. 이 처참한 패배의 대가로 인조의 아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훗날 효종은 청나라의 수도 심양으로 끌려가는 볼모의 신세가 됩니다. 당시 소현세자의 나이 26세였습니다. 어린 세자빈 강씨와 함께 그는 기약 없는 이국 땅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볼모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왕실의 자존심이자 미래의 왕이 될 자가 겪어야 했던 뼈아픈 수모였죠. 그러나 소현세자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청나라에서의 8년이라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됩니다. 당시 청나라는 유럽의 선교사들을 통해 서양의 문물과 사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소현세자는 이들과 교류하며 천주교, 과학, 기술, 서양화 등 새로운 지식에 눈을 뜹니다. 그는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의 신임을 얻어 조선에서 끌려온 포로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직접 농장을 운영하며 경제력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담배 농사를 지어 이익을 남기고 그 돈으로 조선인 포로들을 속량하여 본국으로 돌려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볼모의 역할을 넘어 적극적으로 현실을 개척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는 변화하는 세계를 이해하고 조선에 나아갈 바를 깊이 고민했던 진정한 개혁군주의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8년간의 볼모 생활을 마치고 1645년 2월 소현세자는 드디어 고국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오랜만에 아들을 만난 인조는 기뻐해야 마땅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인조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오히려 소현세자가 청나라에서 가져온 서양 서적이나 신기한 물건들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서부터 비극적인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청나라에서 보고 배운 서양 문물과 선진 문물에 대한 소현세자의 열린 태도는 아버지 인조에게는 불편하고 위험한 것으로 비춰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인조는 병자호란의 치욕을 잊지 못하고 청나라에 대한 깊은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보수적인 유교 사상을 굳게 지키려 했습니다. 반면 소현세자는 청과의 현실적인 관계를 인정하고 서양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조선을 부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처럼 부자 간의 사상과 가치관의 차이는 점점 더 벌어졌고, 이는 단순한 갈등을 넘어 왕위 계승을 둘러싼 위협으로까지 비화되었을지 모릅니다. 조선으로 돌아온 지 불과 2달 후인 1645년 4월 26일, 소현세자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납니다. 왕실의 공식 기록인 조선왕조실록에는 그의 죽음이 학질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학질은 흔한 질병이었기에 표면적으로는 큰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과 관련된 여러 정황들은 단순한 병사가 아니었음을 암시합니다. 실록의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소현세자가 학질에 걸린 후 인조는 이형익을 시켜 치료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형익은 소현세자가 죽기 며칠 전부터 진맥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인조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소현세자의 시신에 대한 묘사입니다. 실록에는 온몸이 새까맣게 변했고 이목구비와 7구멍에서 모두 피가 흘러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학질로 인한 죽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강력한 독극물에 의한 중독, 즉 독살의 전형적인 증상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형익이 인조의 지시를 받아 소현세자를 독살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아들이 죽었는데도 인조의 반응은 상식 밖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기는커녕 장례를 서둘러 매우 간소하게 치르라고 명했습니다. 세자의 죽음에 대한 애도는커녕 뭔가 급히 덮으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세자빈 강씨가 세자의 시신이 너무 끔찍하여 염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울부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조는 이를 무시하고 서둘러 장례를 진행시켰습니다.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현세자 사후, 세자빈 강씨에게는 끔찍한 운명이 찾아옵니다. 인조는 강씨가 자신을 독살하려 했다는 혐의를 씌워 그녀에게 사약을 내립니다. 세자빈 강씨는 세자 사후 인조의 수라에 독을 넣었다는 터무니없는 누명을 쓰고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강씨의 죽음 또한 소현세자의 죽음과 관련된 비밀을 덮으려는 시도였다고 추정합니다. 강씨는 소현세자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인조는 자신의 친손자이자 소현세자의 세 아들들까지도 모두 제주도로 유배 보냅니다. 당시 어린 나이였던 이들은 결국 제주도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한나라의 왕이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들까지도 모두 제거했다는 것은 단순히 권력 다툼이라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잔혹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인조는 왜 자신의 아들 소현세자를 제거해야만 했을까요? 가장 유력한 가설은 바로 권력의 위협입니다. 첫째, 소현세자는 청나라에서 서양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국제 정세를 통찰하는 시야를 가졌습니다. 이는 보수적인 인조의 입장에서는 급진적이고 위험한 사상으로 비춰질 수 있었습니다. 둘째,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에 대한 인조의 깊은 증오와 달리 소현세자는 청과의 현실적인 관계를 인정하고 실용적인 외교를 통해 조선의 실리를 추구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인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소현세자는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의 신임을 얻을 정도로 외교적 수완이 뛰어났습니다. 조선 백성들 사이에서도 소현세자에 대한 기대가 높았습니다. 반면 인조는 백성들의 신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아마도 인조는 백성들의 지지와 청나라의 신임을 동시에 받고 있는 아들이 자신의 왕위를 위협한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부자 간의 적마저도 삼켜버릴 수 있는 탐욕의 그림자가 조선 왕실을 어떻게 뒤덮었는지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소현세자의 죽음은 단순한 왕자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조선이 근대화의 길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까지도 소현세자의 죽음은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만으로는 모든 의문을 해소할 수 없으며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의 죽음이 단순한 병사가 아닌 독살이었을 것이라는 강력한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현세자의 비극은 단순히 개인의 불행을 넘어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었던 중요한 전환점에 대한 물음표를 남깁니다. 만약 소현세자가 살아남아 왕위에 올랐다면 조선의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의 개혁적인 사상이 조선을 더 일찍 근대화의 길로 이끌었을까요?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 질문은 소현세자의 죽음이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이유일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